안녕하십니까, 윤원태입니다. 최근 가장 회자되고 있는 가장 핫 이슈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과연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후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야 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주와 지구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의 탄생은 120억 년 전쯤에 빅뱅이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빅뱅이라는 팡 터지는, 거기에서 우주가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항성과 항성 사이에는 가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우리 태양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6억 년 전쯤에 태양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태양계 안에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46억 년 전쯤에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구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오게 되는데, 거기에 지구 역사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지구에는 지금과 같은 공기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구의 공기는, 대기권에는 98.2%라는 굉장히 거의 대다수의 이산화탄소로 대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소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맨 먼저 지구에 보면 선 캄브리아대라고, 그때 보시면은 저때 이제 다세포들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살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속 영양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지구로 보면 획기적인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가 뭐냐 하면은 지구상에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세균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요즘에는 이제 우리들 보면은 나무라든지 식물들을 보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남세균입니다. 이 남세균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약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쯤에 이렇게 이제 가서 탄생을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까지 산소라는 분자가 지구 대기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라는 분자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성 캄브리아 때 가장 큰 이벤트는 다세포 생물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산소라는 분자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산소라는 게 산소는 우리가 분자식으로 보면 O2예요. 그리고 산소가,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이러한 행성은 그 에너지를 아시다시피 가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얻잖아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데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그때 당시에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산소가 나타나고, 산소는 분자식이 O2인데 오존이 나타나기, 화학 반응을 하면서 오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분자식이 O3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존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오존이 지금이 우리가 성층권의 오존층이라고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오존층이 지구 대기상의 이제 성층권의 그 막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그때 당시 오존층이 이제 가서 생기게 되고, 오존층이 생기니까는 동물들이 육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고생대에는 성 캄브리아대 후에 고생대가 있는데, 고생대의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육상 생물들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생물들이 나타나게 하는 시기가 바로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나타나는 게 중생대인데, 중생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파충류라 그러죠. 중생대에 보면 우리가 가서 저기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 저 중생대의 공룡들의 시대입니다. 파충류의 시대가 바로 저러한 중생대에 이제 가서 중생대에는 지구상에 파충류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후로 보면은 이제 중생대를 지나가지고 보시면은 신생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생대에 이제 넘어오면서 지구상에는 포유류, 우리 인간과 같은 포유류가 이제 지구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입니다. 이건 약 1만 년 전쯤에 시작이 되는 홀로세는 1만 년 전쯤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지구상에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이제 빛이라 그러죠. 해안선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해안선들이 이제 구조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홀로스가 시작되는 약 1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이제 저 홀로스가 시작되고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지구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또 뭘까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인류가 경제활동이라든지 산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대량 물품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했거든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바로 화석연료였어요. 그래서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산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대기상에 우리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공기 중으로 한번 배출이 되면은 100년 이상을 공기 중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공기 중에 대기 온실가스들이 방출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지구온난화가 이제 기후변화를 필연적으로 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구 역사를 볼 때 과거 저기에 우리가 이제 가서 지구 역사들을 프락시 데이터라고 지시자라고 그러는데 남극에 가가지고 빙하를 이렇게 봐서 보링을 해요. 땅을 뚫어가지고 그 얼음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데이터,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80만 년 전부터 그 얼음을 가지고 80만 년 전부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2020년 지금 9월인데 현재 지구의 대기 온실가스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서 최고는 417 ppm을 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8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 한 번도 300 ppm을 저기 노란 선이 300 ppm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단 한 번도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과거 80만 년 동안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현재 410 약 평균을 내면 413에서 414 ppm 정도가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인류가 과거 80만 년 동안 우리의 DNA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400 ppm을 넘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노하우가 우리 머릿속 DNA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기후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까지 과거 80만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단 한 번도 300 ppm을 넘은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서 과거 40만 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 대기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럼 어떻게 상승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온도 같이 상승을 해요. 경향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예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8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400ppm을 410ppm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기온도 올라가더라 같이. 그럼 여기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온은 어떻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훨씬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기온, 지구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아마 2019년까지, 작년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그냥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니까는 기온도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기온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지구상에 그러면은 기후변화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지구는 이렇게 가서 굉장히 살기 좋은 행성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단파라 그러는데, 솔라 에너지라 그러기도 하고 단파 복사 에너지라 그러기도 하는데, 굉장히 단파의 형태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지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가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무튼 태양이 지구에게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단파를 지구는 받아가지고, 그게 단파가 지구 표면에 부딪히고 반사를 해갖고 나가면서 장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장파 복사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 지구는 가서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99.98%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둥그런 지구예요. 이 둥그런 지구인데, 그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전 표면이 골고루 에너지를 받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구라는 것은 자전축도 있고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도 있고, 그리고 가서 적도라는 지역이 있고 극지역이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해서 적도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극지역은, 남극이나 북극 지역은 얼음이, 빙하가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적도 지역 같은 데는 에너지가 과잉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현상 중에 자연은 항상 이렇게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적은 지역으로 에너지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적도 지역에서 단순하게 극지역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올해 이제 여름철에 나타났던 그 관측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가 지구 대기상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에너지가 스스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기상현상이고, 이 기상현상이 지구가 현재 에너지를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는 이 움직이는 현상 또한 강도가 세지게 돼요. 강도가 세지게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를 얘기하지 않을 때도 태풍이라는 그러한 자연현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강도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상의 대기 중에 에너지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의 강도가 커지게 되고, 비가 와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많이 되는 폭우 현상들이 나타나는, 강도가 세지면서 이러한 자연재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를 갖다,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게 태양 복사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 태양 복사량이 이게 342 와트 퍼 스퀘어미터상,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342와트 정도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 대기상으로 오게 되면은 지구 대기 중에는 온실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에어로솔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서 반사를 하는 물체들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단파가 지구상으로 들어오면서, 태양 단파가 들어오면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기 중에서도 일부 저기 보시면은 대기 중에 구름이나 가스나 에어로졸들로 인해 가지고 77와트 정도가 이렇게 가서 반사가 되고, 그래서 전체량을 보게 되면 태양 복사량은 우리가 342와트 정도를 받아들이는데 대기 중에서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표면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지표면에서 다시 반사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저기에 나오는 지구가 받아들이는 순태양, 우리가 표면에서 받아들이는 순태양 복사량은 계산을 해보면은 235와트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에너지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어떠한 한 물체나 시스템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라는 시스템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해요. 태양으로부터 전하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단파 형태로 받아서 장파 형태로 우주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서 아주 정확하게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235와트를 갖다 받아들이고 235와트를 가서 우주상으로 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지구가 폭발을 하지 않고 적절한,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굉장히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구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럼 기후변화는 뭐냐, 지구온난화는 뭐냐? 바로 화석연료를 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저렇게 가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를 가서 장파 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표면에서 땅 부딪히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온실처럼 이외 대기 중에서 막을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게 반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것을 막아요. 여기에 이 그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지표 복사량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온실가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형을 이루어줘야지만 지구가 지속적으로 약 15도,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바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고, 이 온실가스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에너지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 효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는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이라는 게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전 지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온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다시 그만큼 우주 밖으로 내보내는,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과연 뭔가, 왜 일어나는가? 그러면 가서 이제 여기는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가서 계속 평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인위적 요인,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그게 바로 인위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의 그 평형을 깨뜨리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인데, 거기에서 깨뜨리면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깨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지구 열평형의 교란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바로 정확한 지구온난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효과는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갖고 나가는 것을 가서 온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대반사가 돼가지고 지구상의 에너지가 적재가 된다. 그런데 아무튼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우리가 인류가 살기에,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조건인데 거기에가 뭐 보게 되면은 온실 효과가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없다면은 지구상의 기온은 마이너스 평균 연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저 이제 대기 중에는 뭐 이러저러한 유로를 해가지고 가스들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하면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다시 재반사가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 약 15도 정도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은 지구상의 연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씨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 15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후변화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뭐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는데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적인 원인은 뭘까요? 화산 폭발도 자연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정도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서 나타나는 천문학적인 이유들이 가서 20률의 변화라든지 세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서 주기가 태양 흑점도 가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태양 흑점 같은 것은 약 11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주기에 따라 가지고 기온이 상승을 했다가 내려갔다는 자연적인 그러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0률의 변화라든지 세차의 변화 같은 건 여기서 본 것은 약 4만 년, 10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고 있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인류가 거기에 동식물들이 적응을 할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밑에 있는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대기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러고 가서 대기 온실가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지구 현재 대기 구성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구 대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원시 대기는 아까 성 캄브리아 때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99.98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그 전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거의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은 질소가 78. 그러니까 약 79%가량의 질소가 대기상에 있고 그 외에 산소가 약 21%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희귀가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희귀가스 중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기 온실가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바로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14 ppm, 약 올해 평균이 413에서 414 ppm 정도가 올해가 지나봐야 되지만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갖다 이게 가서 전체 가스들을 평균을 내놓고 올 때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정도 되거든요? 약 0.04%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산화탄소. 우리가 굉장히 기후변화를 얘기를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감축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0.04%의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후변화를, 온난화를,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대기 온실가스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온실가스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나 수불화탄소라든지 과불화탄소 그리고 SF6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구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서 이산화탄소를 가서 온난화 지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이라고 했었을 때 메탄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보다 약 20배가량의 온난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SF6라고 육불화황이라고 그래서 저러한 같은 육불화황 같은 것은 그 전기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변압기 등 뭐 절연체들을 생산할 때 나오는 가스인데 우리나라는 같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SF6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전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가서 SF6 같은 게 많이 방출이 되고 있는데 SF6는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해서 약 24,000배 정도의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SF6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가서 이러한 온실가스 방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면은 가서 대기 온실가스를 그것 때문에 온난화가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방출을 우리가 줄이고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스탑을 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온난화는 스탑이 될 건가 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우리가 한번 방출시킨 온실가스들은 대기 중에서 100년, 200년 이상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들이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공장을 가동을 딱 중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후 시스템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로로 딱 스탑을 해도 향후 적어도 미니멈 50년 이상은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 공장 가서 화석연료 가서 스탑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온난화, 기후변화는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현재 우리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인류가 현재 여기에 적응을 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현재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최근의 기후변화 현황이 조금 더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최근 50년 동안의 기후변화,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북극 지역이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닛을 보시면은 북극 지역은 평균 약 4도가량 지난 50년 동안입니다. 지난 뭐 10,000년 동안이나 100년 동안도 아니고 지난 최근 50년 동안의 북극 지역은 평균 4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바다 같은 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가서 바다는 그거보다는 적어요. 근데 저거 지구 전체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략 얘기를 하는 게 과거 100년 동안에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북극 지역이 가장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 외의 지역은 바다나 해안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저 북극 지역의 기온이 4도가 상승을 하면서 평균 4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 6월 22일인가요? 6월 달에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섭씨 38도씨까지 상승을 해갖고 지속이 됐어요. 시베리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토가 있고 그거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38도, 섭씨 38도면은 우리나라 여름에도 섭씨 38도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의 최고 기록이 40.3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8년도에 영천 지역에서 아마 40.3도로 그게 가서 최고 기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공식적인 기록이 영천에서 그렇게 40.3도라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지역이 38도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기 가서 부수적으로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베리아 지역은 동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동토 지역, 냉전 시대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구소련 시절 같은데 보면은 냉전 시대에 그 소련이 그쪽에 군사 시설이라든지 시베리아 지역에 군사 시설도 많이 있고 도로들도 많이 가서 건설을 해놓고 건축물도 많이 동토가 38도면 녹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동토가 녹는 겁니다. 도로가 휘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들이 도로가 휘고 그 건축물들이 가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거는 애교예요. 이거는 가서 건축물들이 가서 뭐 무너지고 다시 지면 됩니다. 문제는 거기가 가서 몇만 년 동안에 가서 얼음들이 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압착이 되고 동식물들이 그 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동토가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대표적인 가스가 메탄 가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기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동토가 녹으면서 메탄 가스가 올라오면서 이게 가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봤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메탄 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거기다 라이터를 갖다 대고 불을 딱 대니까 불이 나,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그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우리들이 인류가 그러니까 예전에 몇만 년 전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균 4도 정도의 북극 지역이 기온이 상승을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효과들을 우리들은 현재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 싫어도 그건 정말 가서 직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지구상의 기온이 상승을 하면 뭐가 문제인가? 이 그래프는 단순히 전 지구적으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횟수를 그냥 가서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최근 들어오면서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서 자연재해가 증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단순히 말해서 가서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화되면서 자연재해는 정말 지구상에 저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자연재해도 자연재해가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자연재해라 그러면 가뭄이라든지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폭풍 현상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10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풍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10개가 있는데 그리고 뭐 자연재해의 피해가 가장 전 세계에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 자연재해를 종류별로 10개로 나눠놓고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횟수를 그냥 가서 나타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폭우, 홍수에 의한 물로 인한 피해입니다. 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데 그중에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149회 정도가 나타나더라. 근데 여기가 보시면 2019년도 자료예요. 2019년에는 194회가 나타났더라. 다른 물론 이제 자연재해들도 비슷비슷한 평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물로 인한 재해가 왜 저렇게 증가를 했나? 가장 많이 증가를 그러니까 물로 인한 피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기도 하지만은 그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물로 인한 홍수 피해예요. 왜 그런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물로 인한 피해가 홍수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지구라는 시스템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표면은 살펴보면 70.8%가량이 바다로 해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 71%가량이 해양으로 덮여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거기에 이제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그 이제 대양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응결이 되죠. 어느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응결이 되면서 이게 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로 떨어지면서 그 빗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그럴 때 막아서 댐에다가 저장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쓴 거 그 물이 닿아서 이제 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도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물 그걸 가서 물순환이라 그럽니다. 수증기로부터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로 떨어지고 비로 떨어지면 표류수가 돼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걸 가서 전체적으로 물순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물순환이 수증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 가지고 뭐 지표면에도 지하수로도 스며들고 이러고 바다로도 흘러들고 하는 그 물순환이 지금은 아까 보셨잖아요. 폭우로 인한 그러한 그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횟수로 볼 때 지금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예전처럼 부슬부슬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대략 우리나라도 그래도 올 여름철에 가서 장마가 가장 긴 54일간이나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폭우식으로 떨어지고 폭우식으로 떨어지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 지표면에는 도시들이 많이 건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시는 아파트라든지 뭐 가서 콘크리트로 와릴까 아니면은 도로들이 건설이 돼 있는데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폭우로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지표면을 스며들지 말고 스며들지는 못하고 바로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모든 걸 쓸고 그냥 바다로 가버려. 이 물순환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은 먹이사슬 중에 가장 상위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크게 사실 피해는 입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시스템은 바로 이 물순환의 시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물순환이 단순하게 그냥 빨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약한 종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멸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물순환이 빨라지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이 멸종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서 그럼 왜 지구 온난화가 된다라는데 왜 폭우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기온이 상승을 한다 그랬잖아요. 평균 과거 100년 동안에 기온이 1도 상승을 했어요. 1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표면은 가서 약 71%가 해양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해양도 같이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수증기가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약 7%가량의 수증기가 증가를 해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를 하니까 물이 가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갔으면 어느 순간은 떨어져야 돼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폭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전에 비해서 아까 그 통계를 봤었을 때 평균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이 149회 정도의 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는데 작년 같은 194회 정도가 나타. 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름철에 이제 올해가 바로 가서 그런 피해가 많았었는데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가장 긴 장마 54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이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것들을 장마 전선에 의해서 이제 비가 오는 걸 장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장마 전선은 바로 여름철에 우리는 태평양 연안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평양 연안에서 이제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연평균 그려놓은 건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 태풍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 그러죠.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 대기상의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 열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적도 지역에서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북태평양이 바로 저기가 적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저기에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전에 비해서 저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게 1960년에서 79년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리고 그 위에 게 바로 80년에서 99년까지 크기를 한번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전에 비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등치가 훨씬 커졌어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져요. 그러면 저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보통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태풍들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나 아시아 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태풍들은 보통 10도에서 15도 사이에서 가서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태풍이 생겼어도 바로 북쪽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저 가장자를 따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태풍이 발생을 해도 그러니까 태풍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 그러지만 보통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열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신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지니까 저 가장자를 따라서 생기는 열대성 저기압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중국 남쪽이네요. 중국 남쪽으로 들어 올해 기억하십니까? 올해 여름철 초에 2달 이상 가서 중국 남쪽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난 게 바로 올해입니다. 2달 이상의 중국 남쪽 지역에서 2달 이상의 폭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5,5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중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지면서 거기에 있는 열대성 저기압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게 가서 북태평양 고기압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국 남쪽 지역보다는 해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크기를 비교를 해 놓은 건데, 평균을 내놓은 건데,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태풍의 진로라든지 열대성 저기압의 진로들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북극 지역으로 가가지고, 북극 지역에는 만년설이라든지 빙하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북극의 빙하가 지속적으로 온난화를 해서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맨 왼쪽에 보시기에 맨 왼쪽 그림은 1955년도에 북극에 있는 빙하량이에요. 그 이제 하얀 걸로 우리가 가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하얀 걸 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2000년대에는 55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79%밖에, 그러니까 약 20%가량이 빙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가서 향후에는 줄어들 거라고 해요. 빙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나라 지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북쪽이 중위도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러한 이제 어떠한 영향들, 빙하가 북극 쪽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먼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온난화가 심화되는데 우리나라하고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튼 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렇게 가고 저거 이제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비교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이스 알베도 대목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북극 지역에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시베리아 지역 같은 데는 38도씨 정도가 되면서 동토가 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빙하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근데 아이스 알베도라고 하면, 알베도라는 건 반사도라는 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단파로 오게 되는데, 하얀 얼음이 있거나 눈이 있으면 이게 반사가 됩니다. 저 반사가 되는 양이 85%에서 90%가량의 에너지를 반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추운 지역은 그렇게 계속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에서 눈에서부터 반사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춥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줄어들고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되면은, 물은 반대로 이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놀라지 마십시오, 93%를 가서 흡수를 해요. 눈이 있으면 85%, 90%를 반사를 해버리는데 93%를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빨리 따뜻해지죠. 빨리 따뜻해지는데, 이제 북극 지역이 온난화가 되면서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이스 알베도 되먹임이라 그러는 게 이제 스스로 지속적 자가 발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온난화가 더 심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온난화가 심각하게 되니까는 동토층이 해빙이 되고, 해빙이 되면서 거기에 갇혀 있던 가스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되게 되고, 메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저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이제 뭐 신문에도 나왔었지만은, 저기에서 가서 사실은 슬록이, 예전에 죽었던 슬록이 이제 가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밖으로, 지표면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탄저군에 의해서 죽었던 슬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탄저균은 이제 슬록이 지표면으로 노출이 되면서 탄저균이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죽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서 적은 거고, 저기서 만약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정말 배출이 된다면, 요즘에는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 반대쪽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이동수단이랑 운송수단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온 요소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북극 지역에 이제 가서 또 하나의 문제가, 동토층이 녹는 문제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스가 방출되는 문제 외에 어떠한 문제가 더 발생을 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보게 되면 굉장히 상층에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제트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제트기류라는 게 이제 편서풍대인데 우리가 예전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행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제트기류를 타고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풍대거든요. 편서풍대인데 여기에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비행기를 그 바람 속력에 따라서 비행기가 속력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서풍대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은 이 편서풍대가 성층권 지역에 편서풍대가 있고 그리고 대륙층에 성층권의 대륙권층에서도 이렇게 이제 편서풍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서풍이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기들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편서풍대가 약해져요. 편서풍대가 약해진다. 이거는 갖다가 차가운 공기를 가둬주는 띠가 벨트가 느슨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벨트가 느슨해지니까 차가운 공기가 갇혀있던 공기가 북극 쪽에 있던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편서풍대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편서풍이 때가 약해지면서 갇혀있던 이런 공기 한기가 뭐 여기를 유럽 측이라든지 아시아 측, 우리가 살고 있는 쪽에는 아시아 측이겠죠.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이런 식으로 날개를 부리면서 이쪽에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니까는 중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초에 8월 31일부터 해가지고 9월 초까지 태풍이 3개가 우리나라를 강타를 했어요. 그게 바비에서부터 마이삭, 하이성까지 10일 동안에 3개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름철에는 바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54일 동안 머무르면서 큰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편서풍대가 극지역에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편서풍대가 느슨해지고 거기에 갇혀있던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거기에 있는 아시아 축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북서쪽 쪽으로 우리나라 상승 북서쪽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장마 전선이 바로 54일 동안에 장기간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게 장마 전선은 이렇게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북쪽의 차가운 기단 그 사이에 전선이 이루어지는 게 여름철에 그게 장마 전선이거든요. 남쪽에서 밀고 오는 거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여름철이 깊어가면서 이렇게 가서 북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정도 되게 되면 7월 말에는 우리나라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어버리면서 우리나라는 8월 달이 되면 굉장히 땡볕에 들어가고 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가서 직장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여름 휴가를 가서 보내게 시작하는 게 7월 말에서 8월 초예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북쪽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서울이 있는 중부 지역 그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북쪽에서 차가운 기단이 북쪽에 갇혀있던 공기가 바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이 진행을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북쪽에는 극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상층에 있고 남쪽에서는 이게 올라오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딱 있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역에 그 장마 전선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장마가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건 가서 바로 기후변화로 나타난 우리나라 지역에 최근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10일 동안에 3개의 태풍이 발생을 한 것도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발생한 지역도 또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로를 보게 되면 태풍이 발생을 해가지고 3개 다 10일 동안에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로를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3개 다 들어왔나? 그게 바로 북극 지역에 온난화로 이래가지고 상층에 북서쪽, 우리나라 북서쪽에 저 밀려 내려오는 한기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초쯤 되게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서서히 물러갑니다. 쇠약해져요. 쇠퇴해가면서 일본 쪽으로 머물러가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상층 서쪽에는 이러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렀고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태풍은 밑에 남쪽에서부터 생겨가지고 발생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 사이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상층의 차가운 기류 사이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길이
딱 트이게 돼서 이쪽으로 바로 태풍이 진행을 하게 돼. 이 시기에 진행을 해서 세 개 다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마지막 태풍 하이선을 기억하게 되면은 하이선을 보시면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초창기에는 가서 예측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가서 했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층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약간 동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길이 태풍이 올라오는 길이 우리나라 이제 가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바로 관통을 하지 않고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태풍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게 바로 이 편서풍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트기류예요. 여기에 있던 제트기류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이렇게 찬 공기가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이때 당시가 9월 3일 날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층에는 이러한 북극의 찬 공기가 위치를 해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쪽에 물러나서 그래서 여기에 길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진행을 했다. 이게 바로 그냥 가서 넘어갈 게 아니라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제 하이선 9월 6일 날 보시면은 9월 6일 날 우리가 하이선은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우리의 상층에 북서쪽 상층에 이렇게 차가운 기단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약간 움직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적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태풍이 저기 가서 이번에 가서 아무튼 이례적으로 10일 동안에 3개가 발생, 3개 다 한국으로 왔는데 저게 바로 왜 그랬는가? 보시면 태풍은 대략 10에서 15도 정도, 북위 10도에서 뭐 15도 정도 선에서 필리핀 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2019년도에 전체 태풍이 발생한 지역들이 이 지역이에요. 10에서 15도 지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동남쪽 해안에서 이렇게 발생들을 대부분 해요. 근데 올해 2020년도 태풍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게 마지막 하이선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바비라든지 뭐 마이삭들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20도선이에요. 북위 20도선입니다. 여기가 22도 정도에서 하이선 같은 건 보통은 여기에서 발생 안 해요. 20도선에서 안 하고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밑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올해는 위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20도선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데는 약간 라니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북서태평양 지역에 여기가 이제 바로 북서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이쪽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이 해양 열 용량이라 그러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대기는 공기라는 매체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대기는 세이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은 반대예요. 그 에너지의 93% 정도를 해양은 흡수를 하고 그걸 해양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바로 북서태평양 쪽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해양 열 용량이 높아진 거예요. 해양 열 용량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바닷물을 가서 1도씩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 용량을 가서 열을 갖다 해양 열 용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바로 이게 해양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역은 25도,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9일에서 15일 사이인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25.4도 정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가서 동태평양 지역에 이제 뭐 기온이 해수면 온도가 26.4도 정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엘니뇨나 라니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엘니뇨 같은 거는 가서 이제 동태평양 바로 이 지역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을 하는 거고 간단하게 라니냐는 이쪽 지역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도 하강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데 지금 올해가 약한 라니냐 현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태평양이 파랗게 춥잖아요. 기온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이 빨갛게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의 해양 열 용량이 많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 북위 20도 정도 선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기후 변화가 그럼 영향을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루는가, 끼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국경이 없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뭐 이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러면서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은 킬리만자로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년설들이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은 저 만년설들이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저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가장 아프리카 지역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저게 만년설들이 쌓여 있고 저게 여름이 되면은 녹으면서 그 케냐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저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있는 나라들은 저기에서 만년설이 녹는 물을 가지고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그걸 막아놓고 가서 뭐 전기 생산도 하고 하는데 쓰는데 그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93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93년도 2월 달에 찍은 거고 2000년도 2월 달에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하얀 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05년도에 10월 달에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아예 없습니다. 만년설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수나 농업용수를 어디 가서 구해가서 씁니까? 바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물부족 현상이라는, 저게 바로 아프리카 지역의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후변화라든지 물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나라 국민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래요. 왜냐?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둔감하고 민감하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기온 차를 보게 되면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온이 최고 영천에서 40.3도까지 기온이 상승을 했다고, 4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름에.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마이너스 30도 정도까지 내려가요.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 마이너스 25도, 마이너스 30도가량 기온이, 그러면은 40도하고 뭐 마이너스 30도하고 기온차가 얼마가 되죠? 70도입니다. 기온차가 1년 동안에 60도에서 그냥 평균 60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뭐 최고로는 가서 그렇게 70도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온이 1도가 올라가든지 2도가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가서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뭐 가서 70도로 왔다 갔다 그러고 사는데 1도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둔감한 국민이, 기후변화에 둔감한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보면은 이렇게 민감한 투발루라든지 태평양의 섬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가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사막, 그렇게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가서 농업이나 식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여기는 이제 다프르 분쟁이라고 2000년도 초에 나타났던 약 10년 동안에 내전이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제 가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유목민들이 많아요. 가뭄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가축들을 몰고 남쪽으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같은 지역에 이제 남쪽에 있던 부족이나 종족들이 우리도 없다, 내려오지 마라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종족 간의 분쟁이, 내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내전이 약 1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한 유엔 공식 통계로는 4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러한 다프르 분쟁입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분쟁들이, 그리고 내전도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자전축을 따라가지고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그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거죠, 현재. 근데 저 자전축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펭귄을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지고 노셨다면은 이해를 금방 하실 건데, 펭귄가 그 축을 가지고 균형이 딱 맞아야지 잘 돕니다.
이거에 가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돌지 않고 바로 쓰러져 버려요. 그 지구라는 게 바로 저 자전축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게 괜히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밀도, 비중 이게 고려가 돼가지고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극적에서 얼음이 녹는다라고 해도 얼음하고 물하고 비중 다릅니다, 여러분. 북극 지역에 얼음이 녹아요. 물로 된 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로 치면은 가서 밀도가 이렇게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평형을 이루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23.5도 기울으면 딱 이게 맞게 평형이 됐는데 북극 지역에 얼음이 녹네요. 물이 되네요. 평형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네이처지에서 나오는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예전에 2000년도에는 여기에 이제 가서 자전축이라고 이렇게 볼 때 캐나다 지역으로 이게 가서 연중 6에서 8cm 가량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게 가서 설명을 하는 게 극지역이나 남극 지역에 얼음이 녹고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녹는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파랗게 된 지역들은 얼음이 또 가서 더 쌓이는 지역도 있기는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밀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전축이 영국 쪽으로 이렇게 가서 10에서 18cm 가량 이동을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10에서 18cm 정도가 어떤 식으로 가서 우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구에 얼음이 녹고 밀도가 달라지면서 저런 식으로 지구 자체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의 용모리 해안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통계 찾은 걸 보면 이제 2007년도까지 그 해수면이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건 이제 필연적이잖아요. 해수면이 지금 가서 보면은 22.8cm 가량 그 서귀포의 용모리 해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주상절리라든지 그런 바위가 멋있게 돼 있어서 그 해안을 산책을 할 수가 있고 관광지로 관광 코스로 개발이 돼 있는데 이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입장 개수가 굉장히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관광 수입뿐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용모리 해안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저쪽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의 북방 한계선도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 전남 지역 같은 데는 보성에 차밭이 유명하고 차가 유명하고 그러지만은 더 이상 이제 고성이라는 북쪽의 고성이라는 데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성이라는 데서 녹차를 생산을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녹차를 생산을 하고 대구 같은 데서는 예전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렸을 때는 대구의 사과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지금 더 이상 대구에서는 사과가 재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가평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과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북부성 한계성도 북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종, 그러니까 어부들이 포획할 수 있는 어종도 이렇게 아열대성 어종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기상산 전체를 놓고 보면 예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예전에 1900년대 초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웠던 날수를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가장 추웠던 날이 몇 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날과 마이너스 15도씨 이하인 날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래프로 그냥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이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블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데 1900년도 초에 보시면은 대략 약 30일가량이 됐어요. 그죠? 대략 31가량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그랬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날수는 뭐 10일이 채 안 되면 7, 8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따뜻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1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가서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후 변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10개년을 가서 이렇게 가서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은
최근의 10개년이 가장 무더웠던 10개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더웠던 5개년을 보시게 되면 최근 5년이 가장 무더웠던 해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 가장 무더웠던 해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되는 것보다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주라는 지역이잖아요. 광주라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는 과연 어떤가? 과연 미래는 가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광주 같은 데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 13.8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은 1391mm라고 해요. 근데 저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평균 기온 변화를 가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모사를 해본 건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가서 더 적합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광주도 동구나 서구가 있고 남구가 있고 북구가 있고 광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냐면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나요. 근데 최대 서구 지역이 2030년대는 지금 2020년이지 않을까? 10년 후에는 기온이 14.6도로 상승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가 13.8도예요. 약 1도가량 서구 지역 같은 데는 기온이 상승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수량은? 그 강수량 피해는 가서 어떻게 되는가?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1391mm가 평균 강수량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최대 1592mm까지 약 200mm가 증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가 사회나 이렇게 지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가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은, 대응책은, 적응책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인류는 지구상에 어차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화두는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가서 지상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그 방법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글로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기원 전이나 바로 기원 원년에는 보게 되면은 전 지구상의 인간이 약 2억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해요. 저기 테이블에 보시면은 2억 명 정도가 기원 원년에 2억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근데 이게 2억 명이 10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기까지는 약 18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1800, 공식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는 해는 1804년입니다. 공식적으로. 기원 원년에는 2억 명이었는데 10억이 되는 데까지는 18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800년이 걸려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1800년에서 이제 가서 자꾸만 그 갭이 짧아지죠. 시간 갭이 짧아지면서 지금 현재 인구는 약 78억 정도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어요. 77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약 78억입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서 10억 명을 돌파하는 시간이 보게 되면 현재는 12~13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게, 인구가 증가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광주 같은 데도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같은 데 너무 낮아가지고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야기 되는 부수적인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식량, 에너지, 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구온난화를 인류가 인지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게 되면 1970년이나 60년 때부터 기후변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과학자들이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걸 이제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이렇게 가서 좀 자제를 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노력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PCC라든지 UN 당사국 총회 같은 UNFCCC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임들을 가지고 굉장히 해년마다 거기서 정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감축, 적응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방책들을 논의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에 온실가스 전 세계 대기 중에 평균 온실가스량이에요. 근데 197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보면 해마다 약 1.3%가량, 1.3%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1.3%가량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2%입니다. 더 가파르게 온실가스가 증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던 게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실가스는 우리가 만약 성공을 했다면 온실가스는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에 가서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가서 기후변화 이쪽에서 가서 미국 같은 나라는 탈퇴를 하고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서 기후변화에 여기에 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 중에 하나잖아요. 보시면은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를 가서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라든지 기후변화, 기후위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기후악당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붙여준 게 바로 저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를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를 보면 아까 인구 수의 증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미래에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50년에는 과연 앞으로 30년 후입니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봤어요. 그걸 보시면은 물은 현재보다도 55%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지금보다도 80%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식량, 우리의 땅덩어리는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량도 60%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증가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이 인구를 매개 살리려고 하면 이제 2050년도에는 10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 거라고 해요. 이거 100억의 인구가 살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구를 매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개 살려면 뭔가를 가서 식품이라도 생산 구조를 갖춰야 돼요. 생산 구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는 지금까지 화석연료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의 문제를,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이제 요약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예전에 기후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지구상의 자연현상들이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가서 쓰나미라든지 뭐 폭풍이라든지 열대 저기압, 태풍 아니면 홍수, 한파, 폭염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자연현상들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현상들의 강도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구상에 많아지면서 이 평형을 이루고 하는 자라장 능력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자연 현상들의 강도가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현상의 강도가 세지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식량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해안가에 가서 뭐 이렇게 사는데 해안이 침수된다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의 피해가 한도를 초과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 중에는 대표적인 게 도로라든지 우리가 댐이라든지 제방, 하천 이런 시스템들을 가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우리가 구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저런 자연 현상입니다. 100년 만에 자연은 이제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홍수, 폭우의 피해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방이나 댐을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셨잖아요. 올해 장마가 54일간 지속이 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저런 자연재해의 강도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해년마다 이렇게 자연재해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한꺼번에 몇백 미리씩 와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방이나 댐이 이번에 섬진강부터 댐 거기 가서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들이 이러한 강도가 높아지는 세기가 세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러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도시 우리는 광주 같은 데는 영산강, 광주천, 풍영정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에 재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왜냐하면 자연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년마다 그 기록은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방안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일상이 변한 겁니다. 표준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가서 그게 극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표준이 돼버리는 그걸 바로 뉴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이게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서 이상한 현상이지만 지금은 그게 표준이 돼버린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뉴딜 정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서 이제 그린 이제 뭐 그러한 정책들의 뉴딜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가서 미국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공황을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이렇게 가서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그러한 뉴딜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재미있겠다라고는 이게 표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이 코로나예요.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가서 발생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지금 전 세계가 굉장한 피해나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는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을까요? 보시게 되면 19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지구 표면을 거쳐 이제 주거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14%가량 우리가 주거를 가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약 77%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점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야생 동식물들의 주거 지역을 우리가 침범을 한다라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침범을 내지는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저기 보시면은 신종 감염병의 60%가 바로 인수 공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수 공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혀가지고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는 가서 잘 잡히고 한다지만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인수 공통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바로 야생 동식물들의 주거지를 바로 가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가서 한마디로 딱 말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를 침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서 상인들이라든지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는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 사회가 생활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택트경제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지금은 가서 재택근무 들어가서 많이들 하고 있고 재택근무라든지 회의 같은 것도 만나지 않고 화상회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라든지 뭐 교육 자체도 대학도 지금 가서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온라인 교육 체제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사회가 그냥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 플러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같은 것은 거의 전량 수입을 해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급자족률이 식량의 자급자족률 같은 경우는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량 같은 것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고 사는 나라고 에너지도 수입을 해다가 생산을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래요. 수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서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들을 이렇게 식으로 가서 엮어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는 이제 각국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큰일 났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에너지 수입해야지, 식량도 수입해야지, 각국이 다 문 닫고 있지.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타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현재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고 각국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코로나 이전 사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헬스케어라든지 보건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거고 온라인 비대면이 가서 이렇게 가서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인화 이런 것은 이제 에너지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무인 자율 자동차 시스템이라든지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무인화가 굉장히 가서 각광을 받게 될 거고 에코노미가 아니라 홈코노미 집콕 생활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몇 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합리적인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가서 이제 코로나 기후 변화에다가 플러스 코로나 사실 코로나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만 기후 변화에 되면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기후 변화는 큰 쓰나미라고 보면은 그냥 갖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그냥 하나의 하천이 범람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뀌는 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기후 변화를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뭐냐, 정책이 뭐냐 하는 게 지금 들고 나온 게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린 뉴딜을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가서 약간 여기는 그 토론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린 뉴딜이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실업자를 구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탈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기후 위기가 바로 화석 연료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이 화석 연료의 기반에 경제, 산업, 생태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 산업, 생태계로 하루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서 탄소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막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 불평등이에요. 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의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는 전환경제, 탈탄소 경제, 신재생 에너지 경제, 화석연료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 불평등이라 그러면 이게 가서 시민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기도 하지만은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회 불평등이 조금 덜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전체적으로 저 통계를 놓고 보면은 세계 10%가 인류의 10%가 부를 저기에 보시면 55%의 부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10% 인류가 52%의 부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그거를 나눠 갖고 있는 그러한 그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자고요. 전 세계 부자인 10%, 부자 10%가 온실가스 방출의 49%를 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사실 온실가스 방출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피해를 가서 고스란히 나는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뭐 그런 데 자연적인 그런 나라들, 공장도 없는 나라들, 그 나라 국민들, 아프리카에 아까 뭐 거기 킬리만자로에 눈이 녹아가지고 뭐 먹을 물도 없어지고 뭐 농업용수도 없어지고 그 나라에 가보면 공장 별로 없어요. 거기서 온실가스 방출을 안 해요. 피해는 그 나라에가 선진국들 사실 가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들 가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약한, 못 사는 나라들. 여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90%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불평등입니다.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이거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 뉴딜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그런 그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IoT 기반의 그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구축하자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뉴딜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 경제를 이렇게 창출하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자라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플러스 그린 뉴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사회적인 문제,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가서 방법이 뭔가, 정책이 뭔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탈탄소 경제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경제, 생태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 전환경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잠재력이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가서 그거를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대표적인 주자가 태양력하고 풍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력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나라들. 여기가 보게 되면 이렇게 평방 메타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전기량을 보게 되면 7.55 와트 퍼 스퀘어미터 정도 이렇게 가서 되는 나라들이 이쪽에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약간 노란색 정도가 여기 있잖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태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그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람 에너지는 과연 어떤가? 풍력 에너지는 어떤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렇게 풍력 에너지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바람을 가서 막을 만한 그러한 방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풍력 에너지를 잠재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제 가장 문제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의 그러한 산업 생태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태계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뭐냐면은 바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이렇게 전환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2차 산업이라면 뭡니까?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석유산업공업들이에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경제에 우리가 기본을 두고 성장을 해온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화석연료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경제를 화석연료 기반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기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좌초자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좌초자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 좌초자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로 인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경제 기반으로 전환이 되게 될 때 여기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가서 전환을 시킬 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해요. 이 실업 부재가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가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바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종사했던 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인력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구조의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바로 있느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바로 사회 기반 시설들,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을 재정비를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이쪽으로 우리가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구조에 관련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광주에는 약 1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여기에 건물들을 보게 되면 약 14만 동이 있습니다. 14만 동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4만 6천 동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고 그래요. 노후 건물이라고 그러면 에너지를 잡아먹는 구조예요. 이 건물들을 가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제로 빌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루빨리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사업들을 일으키고 해서 실업을 구제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